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통계국 자금순환팀에 근무하는 김성준 과장이라고 합니다. 비도 오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림자 금융 통계가 무엇이고 어떻게 이 통계를 작성하고 그런 방법론, 정의나 방법론을 위주로, 개념 위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한 50분 정도에 잠깐 한 번 쉬고, 지금 2시간이니까 그렇게 50분쯤에 한 번 쉬겠습니다. 그럼 이제 일단 용어 자체가 좀 생소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그림자 금융이라는 게 뭐냐. 더 나아가기 전에 일단 그림자 금융이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섀도우 뱅킹이라고 하는 건데, 섀도우 뱅킹이라고 하는 건데, 이 뭔가 섀도우 하면 이미지가 별로 이렇게 좋지가 않잖아요. 섀도우, 음지에서 뭔가 일하는 느낌이고, 뭔가 불법 행위를 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실제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뭐 불법 행위를 한다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니고 정상적인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금융 활동을 하고 있는데 뭔가 규제가 좀 약하다는 의미에서 섀도우라는 말을 붙인 것 같고요. 사실 이 단어가 이렇게 어감이 좋지 않아서 이거를 뭐 다른 용어로 바꾸려고도 하고 사람들이 그랬는데, 워낙 처음에 이제 이 말을 한 사람이 이 말이 나온 뒤로 이 용어가 워낙 익숙해져가지고 이제 다른 용어로 바꾸기에는 너무 늦어서 사람들이 이제 계속 이 용어를 쓰는 것 같아요. 이미지는 그렇게 좋은 단어인은 아니지만, 이 말을 처음 한 사람이 이 용어를 처음 쓴 사람이 핌코의 폴 맥컬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2007년에 4페이지짜리의 작은 페이퍼를 썼는데, 그 페이퍼에서 이제 이 사람이 이 용어를 썼어요. 그때부터 이제 이 용어가 파퓰러해지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이거를 정의를 했냐면, 항상 우리가 이제 섀도우 뱅킹은 일반적인 전통적인 은행과 대비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은행, 전통적인 은행과 대비해서 그 트래디셔널한 뱅킹에 대비해서 섀도우 뱅킹이란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이 트래디셔널한 뱅킹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고 그거와 대비해서 설명하면 이 섀도우 뱅킹이라는 용어를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 전통적인 은행은 규제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뭐 바젤 2, 바젤 3, 뭐 이렇게 해서 은행에 대한 규제는 굉장히 강합니다. 이 규제를 받는데 얘네는 상대적으로 그 규제가 좀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은행들은 우리 같은 일반 사람한테서 예금을 받아가지고 그 예금을 받아서 자금을 조달해서 그걸로 대출을 하고 뭐 이런 행위를 하죠. 근데 그 예금이라는 거는 예금자 보호 제도가 있어서 은행에 예금을 하면 우리나라도 5천만 원까지는 예금자 보호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예금자 보호를 받기 때문에 설령 은행이 당장 내일 망한다고 해도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은행 문 앞에 은행 문 열기를 기다리면서 우리 내 돈 내놓으세요 이렇게 하지 않죠. 왜냐하면 정부의 설령 은행이 망해도 5천만 원까지는 우리한테 정부가 줄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이거는 예금자 보호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섀도우 뱅킹이라는 이 영역은 그런 예금을 받아서 자금을 조달하는 게 아니고 CPA 같은 단기 금융 상품 채권이죠. 단기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죠. 그렇지만 그런 채권들은 예금자 보호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은행들은 어떤 유동성 위기가 왔다.
일시적으로 금융시장이 뭐 불안하다든지 뭐 이래서 유동성 위기가 왔다 그러면 한국은행과 같은 중앙은행들이 일시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주죠. 유동성 지원 제도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섀도우 뱅킹이라는 영역은 그런 중앙은행의 유동성 지원 장치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이런 이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은행이라는 거는 규제가 상대적으로 강하고 또 예금자 보호가 되는 예금이라는 걸 수신으로 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또 유동성 위기가 오면 중앙은행으로부터 유동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고요. 하지만 이제 섀도우 뱅킹이라는 건 상대적으로 그런 게 약하다, 없거나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은행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예금자 보호와 중앙은행 얘기를 했는데 그럼 예금자 보호 제도라는 게 아주 옛날부터 있었냐? 중앙은행이라는 것도 아주 옛날부터 있었냐? 사실 그렇지 않죠. 미국의 중앙은행이라는 게 처음 생긴 게 1913년이거든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독립한 게 1776년이니까 한 150년이 지나서야 미국의 중앙은행이라는 게 생긴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 미국의 예금자 보호를 하는 기구는 FDIC라고 하는데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인데요. 그 FDIC라는 것도 옛날부터 있었냐? 옛날에 없었어요. 1933년에 처음 생겼거든요. 1933년은 미국에서 대구강이 있던 시기죠. 그러니까 이런 이 미국의 중앙은행이나 예금자 보호기구 이런 게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어떤 계기가 있어서 생긴 거거든요. 얘들도 역시 그 전에 많은 은행들이 위기가 있었어요. 은행들이 엄청 많이 망했습니다. 1900년대 초반, 뭐 1800년대도 마찬가지고요. 그 전에 은행들이 수도 없이 망하고 그러면서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겼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중앙은행 제도라든지 예금자 보호 제도라든지 이런 이제 제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2008년에 전 세계적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죠. 그래서 그럼 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중에 하나가 뭐 다 이것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섀도우 뱅킹이라는 섹터에서 발생을 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고 다시 위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우리가 정책을 해야 되는가 이를 위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G20 국가를 중심으로 이제 G20 뭐 정상회의도 있고 뭐 재무장관회의, 뭐 중앙은행 총재회의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주도해서 G20 국가가 주도해서 이제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작업 중에 하나가 이 데이터 갭스 이니셔티브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때 우리가 이런 걸 잘 몰랐다는 거예요. 어떤 이런 금융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고 어떻게 일어나고 있고 이런 현상을 잘 파악하지 못했다. 그거는 통계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데이터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규제가 약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데이터도 없었고 데이터 갭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G20 국가가 우리가 부족했던 데이터 갭을 메꿔보자, 만들어보자 해서 시작한 게 G20 데이터 갭스 이니셔티브라는 겁니다. 이 사업에 G20 DGI라는 사업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제가 20개가 있는데 20개 액션 플랜이라고 해서 20개 과제가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섀도우 뱅킹이라는 주제입니다. 그거를 이제 오늘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럼 뭘 할 거냐 큰 맨데이트를 먼저 보면요. 섀도우 뱅킹에 대해서 섀도우 뱅크와 관련한 시스템과 관련한 데이터를 모으자. 그래서 FSB라는 거는 이제 하나의 기구인데 이 기구에서 이 섀도우 뱅킹을 모니터링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지금까지 이제 이 섀도우 뱅킹이라는 정의가 만들어지고는 있지만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지는 않거든요. 컨셉츄얼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개념적인 프레임워크가 완전하지는 않기 때문에 더 개선하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글로벌 레벨에서 일관성 있는 데이터를 모으자, 그 표준을 발전시키자, 이런 게 이제 이 G20 DGI 20개 과제 중에 하나인 섀도우 뱅킹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발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그림자 금융이랑 이제 섀도우 뱅킹인데 앞으로 짧게 줄여서 SB라고도 이제 하겠습니다. 이 정의는 뭐냐? 비은행 금융기관들의 신용 중개 활동이다. 이렇게 non-bank,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들의 은행과 같은 행위, 은행과 비슷한 행위를 하는데 은행은 아닌 거죠. 법률적으로. 그런 기관들의 활동을 말하는 거고, 얘네들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하나의 원인이었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게 됐고, 그래서 국제적으로 SB에 대한 규제 방안, 규모 추정, 이런 이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SB라는 게 물론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불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어떤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거 자체가 또 기여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금융시장을 더 활성화시킨다, 효율적으로 만든다거나 이런, 그러니까 실물경제 활동의 신용 중개를 원활히 하는데 기여하는 거죠.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나 투명성이 좀 부족해서 전반적인 금융 시스템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이거에 대한 규제,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요. 그 일환으로 이 통계를 만드는 거, 이게 이제 주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FSB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FSB라는 거는 이제 금융안정위원회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국제기구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G20 아까 말한 그 서울 서밋,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한번 G20 정상회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이런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TF를 만들어서 SB 개념 정립, 규제 방안 마련, 또 각국에 대한 모니터링 수행, 이런 걸 이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보면은 2011년에 SB 규제와 감시에 관한 공고안이라는 게 마련이 됐고, 매년 이 FSB가 리드해서 각국별로 SB 관련 통계를 취합해서 이 섀도우 뱅킹 글로벌 모니터링 리포트라는 거를 만들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FSB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 리포트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은행에서도 2011년 9월 16일에 한국은행 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 전에 이제 물가 안정이 이제 주된 목적 중에 하나였는데, 한국은행 설립에 관한. 그런데 이제 이 항이 신설이 되면서 한국은행은 통화신용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금융 안정에 유의해야 한다라는 목적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도 금융 안정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고, 관련해서 금융 안정 관련 통계 확충 필요성이 높아졌고요. 그래서 FSB 등 국제기구 그림자 금융 통계 편제 제공 요청에 또 부응하기 위해서 통계 개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FSB가 주도해서 하고 있는 글로벌 섀도우 뱅킹 모니터링 리포트, 지금 2011년부터 15년까지 5번 나왔는데요. 여기에 지금 참여하고 있고, 그 FSB 내에서도 취약성 평가 상임위원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실무 그룹인 AGV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니터링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는 26개 국가에 해당되고요. 저희 나라도 있고요. 그 다음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은행 같은 경우는 바젤 2, 3 뭐 해서 이제 규제가 강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보험사도 그
Risk Based Capital Requirement Regime이라고 해서 RBC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RBC라고 부르고 뭐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Solvency II 뭐 이렇게 부르는데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이제 이렇게 부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별도의 그 규제 체계가 있고 규제와 감시가 있는데 SB 부문은 상대적으로 규제 감시 체계가 약하다 이렇게 이제 인식돼 왔고요. 그런데 이제 이 SB 통계가 잘 만들어지면 이런 그림자 금융의 자금 조달 운영 구조, 신용 중개 규모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SB 부문에 대한 시스템 위험 형성을 모니터링 하는데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이 그림자 금융 통계라는 게 이제 금융기관 간의 상호 조달 운용에 있어서 금융기관 간의 연계성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이제 시스템 리스크라는 건 뭐냐면 한 개별 금융기관, 한 은행만 문제가 돼서 걔만 망하면 사실 별 문제가 없는데 하나가 망함으로써 연쇄적으로 그와 연결되어 있는 다른 많은 금융기관들이 동시에 문제가 생기는 거, 시스템이 망가지는 거, 이게 이제 시스템 리스크인데요. 이 금융기관 간의 연계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면 은행이 발행한 채권을 다른 금융기관이 사게 되고 그럼 이제 익스포저가 생기는 거죠. 그런 이제 상호 연계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그림자 금융 통계를 만드는 건데 그게 이제 이 시스템, 금융 시스템의 상호 연계성을 파악하는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이제 금융 위기 때 금융기관 간 자금 조달 운용상의 상호 연계성이 높아져서 연쇄 부실 위험, 그로 인해서 금융 시스템 불안정성 문제, 이게 이제 전 세계적인 과제로 인식됐고, 그래서 통계 확충 필요성이 높아졌다. 금융 상품별로 금융기관 간 채권 채무 관계를 보여주는 통계. 이 그림자 금융 통계가 이제 뭐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상호 금융기관 간의 채권 채무 관계를 보여주는 통계를 만드는 건데요. 이걸 만들므로써 은행과 SB 간의 상호 연결성을 파악해서 위험 처리 가능성 진단, 이런 시스템 위험 리스크 분석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자 금융 통계와 관련해서, 그림자 금융과 관련해서 지금 FASB에서 26개국을 대상으로 작성하고 있고, 그래서 매년 이제 글로벌 모니터링 리포트를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이제 축적이 되고 있거든요. 국가별 데이터가 계속해서 이제 축적이 되고 있으니까 시계열이 많이 쌓이고 그러면 동일한 기준으로 이 많은 나라들이 동일한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국제 비교가 가능해질 것이고,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실증 분석 연구 이런 게 더 활발히 진행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기초 데이터가 될 것이다라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림자 금융의 정의에 대해서 그럼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그림자 금융이라는 게 뭐냐, 상대적으로 이제 은행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하고 또 은행처럼 예금이라는 예금자 보호가 되는 예금을 받아서 수신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단기 금융 상품을 발행해서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제 대출과 같은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은행하고 굉장히 비슷한, 성격은 비슷하지만 하는 일은 비슷한데, 신용 중개 기능은 굉장히 비슷한데 그런 자금 조달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좀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중앙은행의 뭐 유동성 지원을 못 받는다거나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보다 이제 통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개념적인 정의보다도 더 구체적인 아이덴티파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림자 금융에 대해서. 그래서 더 구체적인 이제 기준을 정의를 하고 그 정의에 따라서 이거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어떻게 매정할 것인가를 이제 생각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FASB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그림자 금융을 정의하고 있냐면 두 가지로 나눠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광의 SB, 브로드 메저라고 그래서 넓은 개념의 그림자 금융 하나하고,
narrow measure, 좁은 개념, 협의의 개념에서 SB 이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제 하고 있고요. 광의 SB라는 건 뭐냐? 은행 시스템 밖에서 그 은행이 아닌 거, 전통적인 은행은 아니고 은행과 그렇지만 하는 행위는 은행과 유사한 그런 신용 중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활동 이걸 얘기하고 있고 영어로는 이제 credit intermediation involving entities and activities outside of the regular banking system 이렇게 정의하고 이거를 이제 기타 금융기관 또는 SB 모니터링 집단에서 멍피, OP 멍피 뭐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를 이제 광의 SB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협의의 그런 그림자 금융은 뭐냐? 먼저 광희 아까 OP 멍피 얘기했는데 광희 SB에서요. 일반적으로 감독당국 규제 내에 있는 예금 취급기관, 은행,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 신협 상호금융 등 이런 거는 이제 은행 시스템 내에 있는 기관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요. 나머지 금융기관, other financial institution 이런 개념은 국민계정이라는 통계가 있는데 그걸 SNA라고 그러는데 System of National Account라고 그래서 그 국민계정이라는 통계가 있고 그 통계를 만드는 기준이 SNA라는 건데요. 거기에 있는 개념을 여기 이제 가져와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OP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게 이제 기타 금융기관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기타 금융기관이라는 건 뭐냐? 일반적인 광희 SB 개념으로 사용되는 이 OP는 증권사, 뭐 투자펀드, 신탁, 여전사, 유동화기관 뭐 이런 거를 이제 OP라고 구분하고 있고요. 멍피는 뭐냐면 OP보다 약간 더 넓습니다. 개념이. OP에다가 보험 및 연금이 포함된 보험 및 연금을 포함해서 그걸 이제 더 넓게 봐서 이게 모니터링 집단을 이 SB 그림자 금융을 모니터링하는 전체 유니버스 모집단 같은 거죠. 더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보험연금은 왜 들어갔냐 그러면 보험연금이라는 게 이제 포함된 게 이 그림자 금융, 광희 그림자 금융에 포함된 이유가 보험기관 중에서 모노라인이라는 이 채권 보증 전문 보험사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보험사들이 이 OP 그림자 금융이라는 이 발달하게 되는데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보증 기능인데 그 보증 기능을 통해서 비은행의 신용 중개 활동을 원활히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SB 활동의 일부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협의의 그림자 금융은 뭐냐? 여기서 이제 용어가 좀 어려운 말들이 나오는데 만기 및 유동성 변환, 불완전한 신용 리스크 이전, 레버리지 확대 등을 통해서 시스템적 리스크를 유발하거나 규제 차익을 추구하는 비은행 신용 중개 활동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하고 있고, 이 광희 SB 중에서 보다 더 리스크에 초점을 받고, 광희 SB 기타 금융기관 중에는 아까 얘기한 이제 기타 금융기관 중에는 다 위험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펀드 뭐 이런 것 중에서 다 위험한 건 아니고 위험한 것 더 위험의 정도가 다른 거죠. 더 위험한 것도 있고 덜 위험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 이 협의 SB에서는 광희 SB에서 이걸 추리는 겁니다. 더 범위를 좁혀서 뭐에 따라서 위험에 따라서 더 위험한 걸 추려내는 거죠. 그게 이제 협의 SB를 뽑아내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광희 SB를 우선 경제적 기능이라고 그래가지고 경제적 기능을 5개로 분류해서 이게 이코노미 펑션 1부터 5까지 해당되는 기관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나누느냐면은 경제적 기능에 따라서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끼리 묶음으로써 규제라든지 정책을 마련하는 데 이제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5개로 구분해가지고 기관들을 다시 나누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시스템적 위험 발생하고 무관한 기관 이런 거는 제거해서 협의회 SB라는 거를 만들게 됩니다. 다음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럼 그 5개의 경제적 기능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보고 거기에 해당되는 정의와 기관을 보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다 합친 게 브로드한 개념의 SB인데 그 중에서 이제 제외되는 거 어떤 것들이 제외되는지를 보고 그러면 이제 제외하면 그게 이제 협의의 SB가 되겠죠. 그럼 이제 EF1이라는 건 뭐냐? EF1이라는 거는 집합투자기구를 얘기하는데 대량 환매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펀드, MMF, 투자펀드, 신탁 이런 건데 그러면 뭐 채권형 펀드다, MMF다. 그럼 무슨 일이 있으면 이건 예금자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수익이 예금은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하면 확정된 수익을 주고 예금자 보호가 되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더라도 아까 얘기한 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은행 문 앞에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애들은 MMF나 투자펀드 이런 거는 대량 환매, 런이라고 그러는데 모두가 달려갈 수 있죠. 빨리 내 돈 찾겠다. 왜냐하면 이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또 돈 찾으러 갔는데 돈 없다고 안 줄 수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대량 환매 가능성인데 그래서 이제 달려가는 건데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대량 환매 위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집합투자기구다고 분류를 하고 이거를 이제 이 EF1이라고 이제 명칭을 붙였고요. 거기서 이제 제외되는 건 뭐냐? 주식형 펀드하고 주식형 신탁 뭐 이런 건데 그럼 얘네들은 왜 제외되느냐? 이게 그림자 금융을 처음에 정의할 때 은행 시스템 밖에서 신용 중개 기능을 한다고 그랬는데 얘네들은 어떤 직접적인 신용 공여가 아닌 거거든요. 주식을 사는 거, 지분을 말하자면 취득하는 행위와 비슷해서 대출을 해주는 행위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대출과 같은 직접적인 신용 공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건 이제 신용 창출 기능이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제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EF2는 뭐냐? 단기 자금 조달에 의존하는 대출기관. 그래서 여신 전문 카드사, 할부금융사, 리스사, 대부업체 이런 거는 카드사 이런 거는 굉장히 단기로 채권을 발행해서 단기로 자금을 조달해서 대출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로 자금을 조달하다 보니까 자금 조달에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그림자 금융에 분류가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은행 그룹 소속 여신 전문기관 얘네는 제외합니다. 왜 얘들은 제외하느냐? 은행 그룹 소속 기관은 이 바젤 3에서는 연결 기준으로 자기자본 규제나 유동성 규제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제 연결 기준으로 은행을 규제하게 되면 이 은행 그룹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들까지도 같이 묶어서 규제가 된다고 보고 규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제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EF3는 뭐냐? EF3는 직접 금융시장에서 그 신용 중개기관을 하는 증권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증권사도 마찬가지로 이제 은행 그룹 소속 증권사가 있고요. 걔네들은 마찬가지로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EF4는 뭐냐? 이거는 신용 보강 기능을 하는 채권 보증 전문 보험사. 이게 이제 미국에 있는 모노라인 같은 건데, 우리나라는 사실 이런 게 없어요. 우리나라는 해당 사항이 없는데, 이 모노라인은 뭐냐 그러면, 모노라인이라는 거는, 일반 보험사와 달리 채권 발행 기관의 부도가 발생했을 때, 투자자에게 채권 원리금의 무조건적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 보증 전문 보험사고요. 근데 이제 이거 규모는 작습니다. 이게 우말채무나 이제 부의 거래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 그림자 금융 0.3% 정도밖에 안 되고 규모는 작지만 이게 이제 그림자 금융이라는 활동을 지원하는 하나의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기능 4, EF4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포함하고 있고요. 이 모노라인 채권 보증 보험사라는 건 뭐냐면 은행이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건데 은행이 대출을 해줬어요. 일반 기업이나 뭐 가게에 대출을 해줬는데
은행들은 이제 대출을 하면 그 유동화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출 자산은 만기가 길기 때문에 항상 돈이 묶여 있으면 은행의 활동에 제약이 있으니까 유동화를 시키고 그 유동화 시키면서 생긴 다시 재원을 가지고 다시 대출 행위를 하고 이렇게 이제 은행들이 행위를 하는데 그 유동화 과정에서 유동화 전문 기구 SBC라고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유동화 전문 기구를 만들어서 유동화를 하는 채권을 발행해서 이제 유동화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신용 보강을 위해서 이 채권 보증하는 회사 오너라인이 보증을 섭니다. 그러면 이제 신용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채권 발행도 원활해지겠죠. 근데 얘들이 보증을 서는 거죠. 그 과정에서. 근데 이제 채권에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데 이게 부실화되면 얘네가 이제 지급 보증을 했기 때문에 걔가 문제가 되면 얘들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가 보증이 안 되고 얘가 다 떠안게 되면 문제가 시스템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얘가 이제 협의의 그림자 금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EF5는 증권화를 통한 신용 중개 기능을 담당하는 유동화 기관. 유동화 기관이라고 그래서 아까 말한 SBC 같은 걸 얘기하는 건데 유동화를 하기 위해서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 같은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EF5에 들어가고 근데 여기서 제외되는 게 있습니다. 자기 증권화라는 건데 이 자기 증권 셀프 시큐리타이제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영어로는 그런데 이제 우리말로는 이게 적당한 용어가 없어서 그냥 자기 증권화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건 뭐냐? 은행들이 유동화 기구를 설립해서 발행한 유동화 증권 중에서 제3자 매각 목적이 아닌 중앙은행의 유동성 지원을 받기 위한 담보 목적으로 스스로 보유하는 유동화 증권. 이거를 이제 자기 증권화라고 하고요. 이거는 이제 왜 그럼 그림자 금융이 아니냐? 왜 그림자 금융을 제외했느냐? 협의의 그림자 금융에서요. 이거는 이제 추가적인 신용 창출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 자기가 유동화를 해놓고 다시 자기가 샀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오는 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추가적인 신용 창출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외되는 영역을 보면 그림자 금융의 정의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은행 시스템 밖에서 은행과 유사한 신용 창출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애들은 그런 신용 창출 기능이 없거나 은행 시스템 안에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제외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협의의 그림자 금융이라는 거를 경제적 기능에 따라서 분류해서 매조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펀드 집합 투자 기구의 대표적인 게 이제 헤지 펀드 같은 건데 여기 이제 뭘 놓고 제외하느냐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요, 사실. 왜냐면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는 지금 EF1 집합투자기구 그림자 금융이라 하고 있고 주식형 펀드는 제외했단 말이죠. 근데 채권형 펀드가 왜 그림자 금융이냐? 채권형 펀드는 굉장히 투명하게 운영되거든요. 펀드란 집합투자기구 이런 규제도 많고 규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그 투명하게 또 운영되고 우리가 펀드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펀드를 들면 한 달에 한 번씩 그 투자 운영 보고서 이런 걸 보내주잖아요. 그럼 거기 보면은 내 자산을 내 펀드를 누가 운영하고 있는지 운영한 그 투자 펀드 매니저들의 뭐 이력이라든지 이런 게 다 나오고 또 펀드가 산 종목들 채권이나 주식을 샀으면 어떤 종목을 샀고 어떤 채권을 샀고 이런 것들 다 리스트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수익률이 얼마인지 다 나오고 그런 거를 다 투명하게, 굉장히 투명하게 이제 펀드가 관리되고 있는데 왜 얘네들이 그림자 금융이라고 하는 거냐. 이제 그런 식의 이제 논란은 있죠. 사람들이 이렇게 분류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정답이냐. 이제 그런 논란은 여지는 있어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FSB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하고 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논리를 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림자 금융을 FSB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만 다른 데는 또 다르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름대로 규제가 약하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들 자기 나름대로 정의를 해가지고 또 그림자 금융이 얼마다라고 이렇게 측정하는 이제 뭐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FSB에서 하는 게 이제 절대적인 건 아니고 하나의 방법론을 이 사람이 제시한 건데
이게 이제 G20 국가, 26개 국가가 공통적으로 이걸 하고 있고 가장 보편적으로 지금은 하고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걸 중심으로 설명을 하는 거고요. 일단 이제 여기 집합투자기구에 이제 헤지펀드 같은 걸 얘기했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보면은 헤지펀드라는 게 2011년에 법이 만들어지면서 헤지펀드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됐고 그래서 이제 2011년부터 헤지펀드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 미국이나 뭐 이런 나라는 옛날부터 있었고 그게 이제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아직까지도 그 규모가 얼마 안 되고 저희 금감원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면 2014년 11월 말 기준으로 보면 펀드 규모 2.7조 원 전체 우리나라 금융시장 규모와 비교하면 굉장히 적고요. 일단 펀드 수도 32개밖에 안 되고 아직까지는 이제 규모가 좀 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보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EF1 아까 얘기한 이제 EF1 집합투자기구인데 집합투자기구는 어떤 위험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경제적 기능별로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하나씩 한번 봐보겠습니다. EF1 이건 이제 집합투자기구라 대량 환매 가능성이 있는 집합투자기구인데요. 그러니까 런에 취약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막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돈을 찾으려고 다들 달려드는 거죠. 이게 이제 만기 유동성 변환, 레버리지가 있는 신용 중개 기능을 수행하는데 투자자들로부터 단기간에 대량 환매 요구가 있을 수 있고 이에 따라서 편입 자산의 대량 매각으로 인해서 급격한 자산 가격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 사람들이 돈을 찾으러 오면 자기들이 투자 금융 상품이 있어. 채권이나 뭐 주식을 샀다거나 이렇게 상품을 투자했는데 돈을 찾으러 오면은 돈 환매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매각할 수밖에 없고 근데 그 편입한 자산이 한꺼번에 나오게 되면 물량이 뭐 팔겠다는 물량이 한꺼번에 나오면 엄청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게 이제 파이어 세일인데 그럼 엄청 싼 가격에 팔아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사겠다는 사람이 많지 않으면 그게 이제 파이어 세일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가격이 급락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이제 시스템적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 이제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집합투자기구 아까 헤지펀드 얘기를 했는데 헤지펀드 뭐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는 이제 차입을 많이 안 하지만 일반적인 펀드는 헤지펀드 같은 경우는 특히 레버리지 펀드 뭐 해가지고 이런 거는 차입을 해서 자금을 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펀드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차입을 해준 사람이 롤오버를 안 해주면 갑자기 이제 너 빌려준 돈 내놔 이러면은 그런 대출자가 갑자기 상환을 요구할 수 있고 그럴 때 이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집합투자기구가 투기적 목적으로 파생 상품을 사용하는 경우 레버리지 합성 및 불안정한 신용위험 이전으로 대량 인출을 야기할 수 있다. 이 합성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현물과 선물을 합쳤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좀 복잡한 용어인데 쉽게 생각하려면 그냥 이 선물과 현물, 그러니까 그 파생 상품 있잖아요. 뭐 선물, 옵션 뭐 이런 거. 그리고 합쳐서 뭔가 그 파생 상품은 레버리지 효과가 있어서 예를 들면 삼성전자 주식을 한 주 사는데 뭐 120만 원이다 그러면 삼성전자 주식 옵션을 사는 데는 120만 원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들어가죠. 그런 레버리지 효과가 있어요. 그런 이제 걸 말하는 거고 그런 이제 선물과 현물 합쳐서 만들어진 상품들 뭐 복잡한 상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신용위험의 이전이 불완전할 수 있고 그래서 대량 인출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 얘기한 대로 모든 집합투자기구 이 펀드라는 게 다 위험하냐? 다 위험한 건 아니고 대량 환매 요구가 있는 모든 집합투자기구가 대규모 환매 요구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금융당국에서 펀드의 취약성을 평가해서 이제 이게 진짜 위험한지 안 한지 뭐 이런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 보면 EF2는 대출 기관을 말하는 거고
이 대출 기관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앞에 얘기한 할부 금융, 리스, 팩토링 회사, 카드사 이런 거 이런 단기 차입에 의존해서 하기 때문에 만기 변환 위험. 그러니까 단기로 조달해서 길게 운영하면 만기 미스매치 때문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레버리지 위험, 차입 위험. 그다음에 경기 순응, 특히 이제 경기 순응적인 부분에 대출을 많이 했을 때 경기가 안 좋아지면 자산이 부실해질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이제 위험 요인이 증폭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보면 F3는 증권사를 얘기하는 건데, 증권사는 이제 헤지펀드의 프라임 브로커로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직접 금융시장의 시장 조성자 역할을 하면서 자기 책임하에 증권 파생, 외환 거래를 수행하는데 이러한 활동은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 프라임 브로커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헤지펀드한테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증권을 대여하기도 하고 이런 헤지펀드가 운영되는 데 있어서 보관, 관리, 매매 체결, 청산, 결제 이런 종합적인 기능을 대신 수행해주는 그런 이제 증권사인 거죠. 그게 이제 증권사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걸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증권사를 프라임 브로커라고 부르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그냥 브로커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이 마켓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도방을 생각하시면 부동산 거래를 하는데 조그만 복도방은 그냥 중개만 하죠. 단순히 중개만 하죠. 매수자와 매도자를 연결시켜주는 기능만 하지만, 정말 큰 부동산 회사, 부동산 업체 이런 데는 단순히 중개만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아파트 상가를 다 사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임대도 하고 그걸 나중에 가격이 높아졌을 때 다시 팔기도 하고, 그런 이제 그거를 이제 자기 책임하에 매매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딜링이라고 하죠. 브로커가 아니라 딜링. 그런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훨씬 규모도 커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상당히 위험이 더 따르겠죠. 단순히 브로커리지만 하는 것보다. 그 다음에 증권사가 CP, RP, 크레딧 라인 등 단기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 이런 롤오버 위험이라든지 유동성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또 증권사 활동은 이 상당한 레버리지나 만기 변환과 연결되어 있고, 단기 차입을 위한 담보 가치 하락은 건전성 우려를 초래해서 자금 대여자의 상환 요구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런 위험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EF4는 이제 채권 보증 전문 보험사, 모노라인, 아까 얘기를 했는데, 은행이나 이런 데서 이제 유동화를 하는 과정에서 신용 보강을 할 때 채권 보증 보험사가 보증을 서주는 역할을 하고요. 근데 이제 신용 보강, CDS, 신용 보강을 하는 거는 이제 비은행 기관의 신용 증계 기능을 촉진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세상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는, 금융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부실하지 않을 때는 사실 굉장히 아무 문제가 없고 일이 잘 돌아가게 하죠. 그렇지만 이제 기초자산이 부실해질 경우에 신용 위험을 지게 되기 때문에 불안정한 신용 위험으로 인해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잘 돌아갈 때는 사실 별 문제가 없는데, 잘 안 돌아갔을 때 이제 항상 문제가 생기죠. 그다음에 금융위기 당시 모노라인 등 신용 보강 기관은 서브프라임 CDO에 대한 상당 규모의 시장 보강을 했고, 기초자산이 부실화되면서 이들 기관도 동반 부실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됐고요. 그다음에 EF5 보면 이게 이제 유동화 기관인데, Securitization Based Credit Intermediation Funding of Financial Entities.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유동화를 통한 직접적인 신용 창출, ABCP 또는 차입을 통한 은행 대출의 유동화는 레버리지나 유동성 브리치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얘는 자기 자본, 원래 이제 유동화를 이제 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이 자기 자본 비율 규제에서 좀 유리한 측면이 있거든요. 이게 요구 자본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이런 리스크가 있다는 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잠시만요.
여기 그림 통계 작성 범주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이 그림자 FSB에서 하고 있는 그림자 금융 통계에 그러니까 어떻게 뭘 작성하는 거냐? 이 사람들이 이제 매년 그 G20과를 중심으로 해서 회원국에 요청해가지고 SB 모니터링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이제 크게 SB 그림자 금융의 규모를 측정하는 거 그게 하나 있고 은행하고 그림자 금융 간의 상호 연계성을 파악하는 상호 익스포저를 파악하는 그런 통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이 규모 통계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 자금순환 통계라는 게 있는데 이 자금순환 통계라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국가 전체의 모든 경제 주체들의 자금 조달과 운용을 보여주는 그런 통계입니다. 상품별로. 그 통계를 이용해서 그 중에 이제 금융 섹터, 경제 전체니까 뭐 가계도 있고 기업도 있고 금융도 있고 뭐 정부도 있는데 그 중에서 금융 섹터를 가지고 금융 섹터를 기반으로 해서 작성이 되고 이 규모는 두 가지로 나눠서 광의와 협의, 그림자 금융 두 개로 나눠서 측정을 하고요. 그들의 금융 자산 합계액을 그림자 금융 규모라고 합니다. 부채를 보지 않고 자산을 봅니다. 자산 쪽을. 여러분들 자산만 더해서 그 섹터의 그림자 금융에 해당하는 섹터의 자산을 더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림자 금융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호 연계성 통계라는 건 뭐냐? 이거는 이 시스템 리스크가 SB 부문에서 은행 부문으로 확산될 위험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서 은행과 SB 기관 간의 자금 조달 위험 및 신용 위험, 채권 채무 관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프롬 홈투금 기반의 상세 자금 순환표를 이용해서 편제한다. 이거는 누가 누구한테 얼마의 빚을 졌는지, 어떤 사람이 누구의 자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이거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호 연계성을 보는 거죠. 채권 채무 관계를 파악하는 거, 그런 통계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시스템적 리스크라는, 그래서 이제 상호 연계성 때문에 시스템적 리스크가 발생하는 건데, 이 시스템적 리스크라는 게 어떻게 그럼 만들어지게 되느냐? 직접적인 링키지. 그러니까 은행과 그림자 금융 간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은 은행이 소유하고 있는 증권사,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은행이 직접 소유한 그 그림자 금융에 해당되는 기관들, 증권사라든지 이런 거. 또 은행으로부터 그로 인해서 명시적으로 지원을 받는다거나 자금 조달에 의존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자금 조달에 의존하는 경우, 그럴 수도 있고. 또 이제 간접적으로 자기가 은행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 다른 금융기관의 자산을 소유할 수도 있죠. 그 그림자 금융에 해당하는 기관의 자산을 소유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상호 익스포저가 생기고 그래서 시스템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은행이 그림자 금융에 대해서 대출을 해줬다. 채권을 샀다. 이런 그 자산, 신용을 공급해 줌으로써 생기는 위험. 그걸 이제 크레딧 익스포저라고 그러는데 크레딧 리스크.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림자 금융의 기관들이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는데 그런 펀딩을 의존하는 경우, 펀딩 디펜던스. 그래서 이런 펀딩 리스크. 그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호 연계성이라는 거는. 네, 그런 이제 통계를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거를 그 두 가지 위험인데 상호 연계성에서 측정하는 위험이라는 건 두 가지 위험. 하나는 이제 크레딧 리스크고 하나는 펀딩 리스크. 그러니까 내가 은행이 그림자 금융에 돈을 대줘서 생기는 크레딧 리스크. 또 그림자 금융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하는데 조달을 못할 위험. 펀딩 리스크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측정하느냐? 은행의 크레딧 리스크는 은행 전체 자산에서 은행이 그림자 금융에 가지고 있는 자산의 비율,
그렇게 측정합니다. 또 펀딩 리스크는 은행의 전체 자산에 대해서 그림자 금융에 지원한 거. 그림자 금융으로부터 이제 부채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측정하고요. 뭐 그런 식으로 매칭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상호 연계성 통계라는 거는 크게 이제 펀딩 리스크와 크레딧 리스크 두 가지를 이제 매조하기 위해서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자금순환 통계를 이용해서 그림자 금융 통계를 만들게 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금순환 통계는 이제 자산과, 그러니까 스탁과 플로우, 잔액을 보여주는 표가 있고, 플로우를 보여주는, 거래라고 해서 이제 플로우를 보여주는 표가 있는데, 그림자 금융 통계라는 게 그림자 금융에 해당하는 섹터의 자산 합계를 측정하는 거라서 자산 부채 잔액표 이걸 이제 이용하게 되는데요. 1차적으로 그림자 금융에 해당하는 섹터를 먼저 금융 부문에서 자금순환표 금융 부문에서 그림자 금융에 해당하는 섹터를 찾아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cast the net wide라고 그러는데, 일단 이 그물을 넓게 던진다는 뜻이잖아요. 그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넓게 던지는 겁니다. 근데 그 물고기가 다 위험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위험한 물고기, 안 위험한 물고기를 이제 골라내는 거죠. 그래서 그물을 먼저 넓게 던진 다음에 넓게 던져서 잡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위험한 애, 안 위험한 애를 찾아내는 거.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광의의 SB라고 해서 이제 넓게 잡고 빠지는 게 없게 하기 위해서 일단 넓게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위험 요인을 감안해서 또 좁은 의미의 그림자 금융을 측정한다. 1단계를 보면 자금순환 통계 금융 부분에서 이걸 이제 분류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막 이렇게 이제 세분화되어 있는데, 중분류로 세분화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중앙은행, 예금 취급기관, 금융보조기관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이제 기타 금융기관, 모니터링 집단을 선정해서 광의 SB 통계를 만든다. 2단계는 광의 SB를 대상으로 해서 리스크에 초점을 두고 경제적 기능에 따라서 분류한 뒤에 자기증권화, 은행그룹 소속기관, 시정중개기능 부재기관을 제외해서 모니터링 대상 기관을 좁혀가면서 협의의 통계를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표를 보면 제일 위에 있는 게 이제 자금순환표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섹터가 이제 금융이 있고, 정부가 있고, 기업이 있고, 가계 및 비영리단체라는 섹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외가 있는데, 그걸 좀 더, 그 중에서 이제 금융 부분을 좀 더 세분화해서 보면은, 중앙은행이 있고, 예금 취급기관이 있고, 공적금융기관이 있고, 연금이 있고, 보험사가 있고, 기타 금융기관이 있고, 금융보조기관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연금, 보험사, 기타 금융기관을 몽피라고 하고요. 모니터링 집단.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연금 제외하고 보험사 중에서도 일반 보험사 제외하고 채권 보증 전문 보험사만을 포함해서 OP랑 합쳐서 얘네를 이제 경제적 기능 5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이제 EF1, 2, 3, 4, 5 이렇게 만들고 그 중에서 이제 위험이 더 낮다고 생각되는 거, 신용기능, 중개기능이 없다거나 이미 규제를 받고 있거나 뭐 그런 것들요. 그런 거를 이제 빼는 겁니다. EF1에서 보면 집합투자기구, MMF 투자펀드, 신탁 이런 건데 주식형 펀드 같은 거는 제외한다. 왜냐하면 신용중개기능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EF2는 여신 전문기관 대부업, 대출기관인데 여기 이제 은행 그룹 소속 여신 전문기관은 제외한다. 그 다음에 EF3 증권사인데 여기에서도 은행그룹 소속 증권사는 제외한다. EF4 채권 보증 전문 보험사. EF5는 유동화기관. 유동화기관인데 여기서 자기증권화에 해당되는 것들은 제외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5개 구분 안 되는 거, 여기에 해당 안 되는 거는 기타로 일단은 분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림자 금융 통계 작성을 보면 FS 기준에 따라서 전체 금융기관을 중앙은행, 예금취급기관, 보험, 연금, 공적금융기관, 기타 금융기관,
금융보조기관 6개로 나누고 광의 SB에 해당되는 기타 금융기관과 멍피의 금융자산을 더한다. 광의 SB 금융기관 분류 및 금융자산 집계는 자금순환 통계 편제 결과를 기관별로 재분류하는 작업으로 비교적 쉽게 이건 될 수 있고요. 일단 멍피에 해당되는 보험 및 연금은 자금순환표상 보험 및 연금과 동일한 분류고 기타 금융기관에는 자금순환표상 투자펀드, 신탁, 증권기관, 여신전문기관, 유동화기관, 대부업, 비은행계 및 일반 지주회사 여기에 해당되고요. 그래서 이제 분류를 보시면 중앙은행, 예금취입기관, 공적금융기관, 금융보조기관, 멍피에는 기타 금융기관, 보험, 연금이 있고 이 중에서 이제 우리 자금순환 분류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예를 들면 신탁은 예금취급기관에서 신탁은 모피로 가 있고 은행 지주사도 저쪽으로 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기타 금융기관을 보면 투자펀드, 신탁, 증권, 여신, 유동화기관, 대부업, 지주회사 중에서는 비은행과 일반 지주회사만 들어있고요. 이렇게 해서 분류가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광의 SB에 해당되는 기타 금융기관, 멍피의 금융자산 합계, 그 다음에 세부 기관별로 금융자산 부채 현황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도록 광의 SB 그림자 금융자산 부채 현황표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또한 이 표에서 금융상품을 장단기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중개기능, 만기 변환, 레버리지 현황 등 SB 관련 시스템 리스크를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표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으로는 통화와 예금, 보험, 연금, 채권, 대출금 이렇게 상품으로 쭉 나누고 옆으로는 이제 섹터, OP, 신탁, 투자펀드, MMF, non-MMF, 증권기관, 여신기관, 카드, 보험, 연금 뭐 이런 식으로 섹터를 쭉 나누고요. 자산, 부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채권이다 그러면 채권도 장기, 단기, 이렇게 장단기로 나누고 대출도 장기, 단기 이렇게 장단기로 나누고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만기 변환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파악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협의 그림자 금융 통계는 FSB의 협의 그림자 금융 분류 기준에 따라서 자금순환표상 금융기관을 집합투자기관 EF1, 대출기관 EF2, 증권사 EF3, 채권보증 전문기관 EF4, 유동화기관 EF5 이렇게 분류해서 각각에서 은행그룹 소속 금융기관, 시중중개 기능이 없는 금융기관, 자기증권화 이런 것들 제외해서 협의 SB 통계를 만들고요. EF1은 그럼 뭐가 들어가느냐? EF1에 해당하는 MMF, non-MMF 신탁 중에서 신용중개 기능이 약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수익증권, 주식형 혼합형 부동산 펀드, 그다음에 일부 신탁상품, 주식형 혼합형을 제외했습니다. 그다음에 EF2에는 그다음에 EF3 증권사는 각각 여신 전문기관, 대부업과 증권사가 분류되고 각각의 기관에서 은행 소속 여신 전문기관, 증권사를 제외했습니다. 그다음 EF4 채권 보증 전문기관 얘는 미국의 모노란 이외에는 각국별로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은 우리나라도 이 채권 보증 전문 보험사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그다음에 유동화 기관은 유동화법상 SPC, 상품법 SPC 이렇게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제 자금순환 통계를 만들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주택금융공사가 하는 MBS 이거는 정부 당행의 출자 등 공적금융의 지원을 받고 있으면 되겠다. 그러니까 주택금융공사라는 데는 일반적인 SPC와 달리 정부나 우리 한국은행의 출자 이런 이제 공적금융을 지원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들은 제외했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표로 정리해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경제적 기능으로 나눠서요. 시계열로 이렇게 통계를 만들어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상호 연계성 통계를 보시면 상호 연계성 통계는 은행과 SB 기관 간의 신용중개 기능, 신용중개 연계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중개 기능과 관련이 높은 상품을 위주로 작성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금융 상품 종류가 엄청 많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다 하기에는, 너무 양이 많고, 또 중요하지 않은 것들도 있는데, 굳이 그런 걸, 일단 그래서 중요한 거 5개, 통화예금, 보험연금, 채권, 대출금, 투자펀드 지분.
5가지 상품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만들었고요. 여기서 이제 빠지는 게 이제 금, SDR, 주식, 상거래 신용, 직접 투자, 기타 대외 채권 채무, 기타 금융자산 부채인데 이런 거는 이제 신용 기능, 중개 기능 좀 약하거나 익스포저, 은행하고 SB 간의 익스포저가 좀 적고 그래서 이제 우선적으로 이 중요성이 큰 상품군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표를 보시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쪽에 채권 기간이 있고 오른쪽에 채무 기간 해서 상품별로 어느 정도 익스포저가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통계 작성 결과를 보시면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 것만 있는 건 아니고 전 세계적인 글로벌 FSB에서 하고 있는 글로벌 그림자 금융 모니터링 리포트에 나온 통계를 가지고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지금 5번째 나왔고 애뉴얼 리포트가요. 2014년 가장 최근에 나온 게 2014년 말 자료고 26개 나라가 참여했고요. 여기에 이제 통계를 보시면 이 26개 나라는 전체 글로벌 GDP 한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금융 자산으로 보면 한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26개 나라가 거의 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 보시면 첫 번째 이 왼쪽 표를 보시면 섀도우 뱅킹에서 그림자 금융을 보면 매년 그림자 금융 규모는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워드 트렌드를 계속 지속하고 있다. 2014년에만 1.4조 OP는 1.4조 달러가 증가해서 68조 달러고요. 그 다음에 은행 자산을 보시면 2014년에는 조금 줄었어요. 그러니까 2014년에 약간 감소했지만 반면에 OP나 섀도우 뱅킹은 늘었다, 커졌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SB 그림자 금융의 전체 금융자산 대비 비중을 보면은 이쪽 오른쪽 편인데요. 보면 12%는 상당히 스테이블하게 지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전체 금융자산 대비로 보면은 좀 스테이블하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걸 보시면 GDP 대비 이제 그림자 금융 규모를 보고 그 다음에 GDP 성장률과 그림자 금융의 성장률 간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GDP 대비해서 그림자 금융의 규모를 보면은 지금 GDP 대비 규모가 커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GDP 대비 비율 보면 상승 추세다. 2012년에는 GDP 대비 55%였는데 2014년에는 59%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표를 보시면 GDP 성장률과 그림자 금융의 성장률 간의 관계를 보면 이 사선이 45도, 점선이 45도 선인데 상당히 둘 간의 관계가 양의 관계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GDP 성장률과 그림자 금융의 성장률은 양의 관계가 있다는 걸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빨간 점은 선진국이고 파란 점은 이제 신흥국인데 이걸 보면 선진국보다는 신흥국의 성장률이 더 높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이유는 신흥국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제 규모가 작은 데서 시작했기 때문에 성장률은 빨라요. 반면에 이제 선진국은 애초에 규모가 크기 때문에 성장률은 좀 작죠. 이렇게 그런 이유 때문에 로우 베이스 이펙트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점선이 45도 선인데 점선에 있으면 GDP 성장률하고 그림자 금융 성장률이 가치가 똑같다는 건데 점선보다 더 높은데 점이 다 찍혀 있죠. 대체로. 그래서 이제 GDP 성장률보다 그림자 금융의 성장률이 더 빠르다 이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여기를 보면 이제 각 국별로 나라별로 이제 2010년하고 2014년 말을 비교해 놓은 건데요. 이걸 보시면 미국이 2010년에 41%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이죠. 41%를 차지했는데
2014년에는 40%고, 영국, UK, 영국을 보면 두 번째로 많죠. 4.1조 달러에서 11%에서 13%에서 11%로 좀 줄였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상당히 많이, CN이라고 돼, 차이나가 이제 CN이 차이나고 중국인데, 2010년에 2%에서 2014년에는 8%까지 비중이 많이 커졌고요. KR이 이제 코리아 한국인데 1%, 2%로 좀 커졌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각 국별로 은행, 그 다음에 오피, 그 다음에 그림자 금융 이거의 이제 규모를 보여주는데, 이건 GDP 대비 비율을 말하고 있고요. 근데 아일랜드 보면 I가 아일랜드인데 여기가 제일 큰데 이게 좀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여기는 그러니까 뭔가 그 해외 그림자 금융 익스포저가 또 그런 활동이 많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좀 크다고 하는데 1190%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으로 높은 게 이제 영국이 147%, 스위스 90%, 미국 82%, 우리나라는 이제 48% 정도 되고요. 그림자 금융 규모가. 여기 보면 이제 10%도 안 되는 나라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면 뭐 터키, 사우디, 러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데는 이제 10%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아일랜드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나라 은행이 그림자 금융보다는 더 크죠. 훨씬 크죠. 대부분 나라가요. 그런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표를 보시면 여기는 이제 경제적 기능에 따라서 상대적인 크기를 보는 건데, 제일 큰 게 뭐냐면 EF1 집합투자기구, 이게 이제 21.6조 달러고 이게 이제 한 절반 정도 되고요. 그다음 EF2가 2.4조 달러 7% 정도 되고, EF3 증권사인데 3.9조 달러 11% 정도 되고, EF4가 이건 채권 보증 전문 보험사, 이건 규모가 좀 작다고 그랬죠. 0.1조 달러고 0.3% 정도 차지하고, EF5는 ABCP 같은 거 이런 건데 이제 유동화 기관 3조 달러 해서 8% 정도 차지하고, 분류되지 않는 것 이게 이제 4.8조 달러에서 13%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 성장률을 보는 건데, 2013년에 4.7%, 여기 보면 이제 성장률 가장 높은 거, EF1이 15.9%로 가장 높고, EF3가 그 다음으로 이제 10%, EF2가 5.6%, EF4가 3.0%, EF5가 0.2% 이렇게 이제 성장률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각 나라별로 연 성장률, 애니멀 그로스를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보면 26개국 전체로 보면은 2013년에 4.7% 성장했는데 2014년에는 10.1% 성장했고, 2014년에 두 개 나라 제외하고는 모두가 플러스 성장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런 걸 알 수 있고요. 2014년에 30% 넘게 성장한 나라, 이제 아르헨티나, 중국, 홍콩, 여기가 좀 성장률이 높았습니다. 앞쪽 보시면. 여기는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로 베이스 이펙트. 처음에 이제 원래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성장률로 보면 이제 좀 크게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림자 금융을 이제 측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경제적 기능에 따라서 먼저 분류를 해놓고 거기에서 이제 그림자 금융에 해당되지 않는 거를 제외해서 할 수도 있고, 먼저 경제적 기능에 해당되지 않는 걸 다 제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기능으로 다시 나눌 수도 있겠죠.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두 번째 말하는 방법으로 이제 한 겁니다. 처음에 이제 큰 멍피, 전체 모집들인 집단을 측정한 다음에 그림자 금융에 해당 없는 연금이나 보험사를 제외하고, 그 다음에 이 그림자 금융 분류되지 않는 OP만 추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은행 소속 기관들을 제외하고 해서 만든 게 이제 섀도우 뱅킹. 이렇게 줄여나가는 거예요. 점점 줄여나가는 거.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이거를 보시면 멍피가 124.1조 달러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쭉 줄여 나가서 결국에 이제 최종 그림자 금융 규모는 36조 달러가 됐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체 모니터링 집단은 124.1조 달러였는데 그중에 다 줄여 나가다 보니까 결국 그림자 금융은 이제 36조 달러 훨씬 많이 줄었죠. 124에서 36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림자 금융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제 성장하는 주된 요인이 뭐냐를 보면 이제 IMF에서 이제 작년 2014년에 나온 보고서를 보면 그림자 금융의 성장을 추진하는 주된 요인으로 고수익 추구, 규제 차익, 기관 투자 여력, 금융시장 발전 정도 뭐 이런 걸 이제 언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 그림자 금융 GDP 대비 비율과 소득 수준을 보면 상당히 양의 관계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밑에 이제 금융 발전 지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도 상당히 양의 관계를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참고를 보시면 약간 이제 G20 DJI를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2009년에 G20 회의에서 국제적인 이제 통계 개발 개선 사업 그래서 IMF, FSB 주도해서 국제기구, 그다음에 G20 국가, 또 비회원국까지 참여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IAG라는 건 인터 에이전시 그룹이라고 그래서 BIS, ECB, 유로스탯, IMF, OECD, UN, 월드뱅크 이런 전체 국제기구들을 이제 그룹으로 해서 IAG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 시스템 안정, 실물 부문의 불균형 해소 이런 정책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원래 있던 통계를 확충하고 개선하는 일 외에도 신규 통계 개발 이런 일들을 하면서 20개 과제를 설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이제 2010년에서 2015년까지 1단계 5년 동안 했었고 올해부터 2021년까지 2단계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20개 과제로 나눠져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이제 제 강의는 이걸로 하고 그래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